자, 513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512페이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손해상계는 우리가 이제 사망을 했을 때는 아까 사망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못 받았던 일시이익이라든지 생계비 다 공제한다는 것이고, 이 손익상계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익이 그저 없을 때는 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부 다 직권조사입니다. 뭐 부의금 같은 것은 손해배상으로 공제하지 않고요. 세금도 공제하지 않고요. 애우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765조에 있는 배상액에 대한 경감 청구입니다. 그래서 배상 의무자는 그 손해가 그저 배상할 사람 그 의무자는 손해가 고의 중과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배상함으로써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는 법원에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옆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옆에 집을 다 태워먹었는데, 그럴 경우는 이렇게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 걸 이유로 이렇게 경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문을 갖다가 써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766조죠. 제일 중요한 거. 766조에 손해배상,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쭉 봤던 거,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그 손해배상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나, 잘 보세요. 손해 엔드입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 봤다면은 그 손해 및 가해자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 한 날부터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자, 3년은 손 및 가예요. 손 및 가.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번에는 그건 이제 손해배상이고 3년, 10년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구상권이죠. 그러면 아까 구상권은 언제냐? 아까 이거예요. 지금 1,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났어요. 났는데 이 중에서 A1이 1,000만 원을 다 물어줬어요. 배상했어. 그러면 이때 얘한테 이게 5대 3대 2야. 그러면 50%, 30%, 20%예요. 그러면 얘한테 300만 원, 얘한테 2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죠. 달라할 수 있죠. 구상권이죠. 그러면 이때 구상권은 언제부터 하느냐? 대해서는 언제죠? 공동 면책 행위를 한 때부터 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공동 면책 행위 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얼마예요? 10년으로 봅니다. 10년으로. 됐죠? 그러니까 거기 화살표에 공동 강해자에 대한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뭐 3년이다. 그 거짓말이에요. 10년입니다. 10년.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계속적인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매일매일 전화해가지고 스토커가 매일매일 전화를 해요. 그럼 매일매일 손해 피해가 있는 거죠. 매일매일 피해가 있는 거야. 그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맨 밑에 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요,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지연손해. 이 지연손해라는 것은 원래 불법 행위, 지금 이거죠? 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손해배상이. 근데 이게 5월 2일 날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이 5월 2일 날부터 1,000만 원에 대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진행하고 요때부터 계속 지연손해가 붙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거기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 행위의 성립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법 행위하고 손해배상이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사람이 사실은 피해자 B가 처음에는 자기가 다친지 몰랐어요. 5월 2일 날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받쳤는데 그냥 일어나서 영업을 했는데 이게 한 8월 달에 갑자기 가서 보니까 8월 달에 휴가를 갔는데 8월 9일 날 휴가 갔는데 이때 휴가 가서 그때 가서 진단 받아 보니까 그때 사고가 문제된 거야. 다리가 아파.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 지연 배상은 이때부터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때부터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 기간적 언더라인에 그
기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도 언제라고요? 그때는 요편신 그때는 다시 한번 줄거서 그때는 우리 판례가 손해 발생일이 됩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가 소멸시효 때문에 봐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기간적 펼치시고 여기 한번 나왔었어요. 우리가 이제 위자료에 대해서도 상속되는 건데요. 806조를 보시면요, 약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혼을 했다가 깨지면요, 그 충격이 있지, 그죠? 그래서 그러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인데, 이때 이러한 정신적 손해배상은요, 양도나 승계 안 됩니다. 그죠? 예컨대 그런 것은 양도 승계 안 되는데, 다만 단서는 그 배상에 대해서 계약이 있거나 소장을 낸 다음부터는 양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부패행위는 10년이라는 것은 제척기간이 아니고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번에 이제 끝났죠? 채권 끝납니다. 우리가 거기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무조건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무과실 책임이고요. 다만 이제 책임 묻는 여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 책임, 이런 공작물 점유자 책임, 동물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책임, 이런 책임들은 중간 책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렇지만 거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동물 끌고 다니다가 사람 물었다. 그러면 그냥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조문에는 과실을 명할 수 있다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얘기고요. 최근에 2014년도 4월 달에 담배 소송을 했는데 40년 동안 담배 핀 사람이 나 폐암 걸렸으니까 돈 내놔라 했는데 졌어요. 일단은 졌습니다. 그래서 판례 보시고,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죠? 516페이지에 있는 친족 상속법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민청 물권 채권 봤었죠. 이제 우리가 우리 민법에는요, 민법에 이제 4편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5편까지 있어요. 원래 5편이 있는데 4편이 그 친족이고요. 사실은 친족이라는 거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리고 5편이 그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을 함으로부터 생기는 관계고요. 친족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민법상 배우는 친족, 뭐 친척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은 법률에서는 친족이란 말 쓰고요. 친족은 사실상 팔촌까지가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보세요. 자, 516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민법에 이게 이제 쭉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걸 쭉 보면요. 거기 2007년 12월 달에 바뀐 게 뭐가 있었냐면요. 약혼을, 과거에는요, 약혼을 남자하고 연자가 아니라 여자지, 여자. 고치시고, 남자하고 여자의 나이를 달리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자가 더 빠르다 싶어가지고, 남자 18세, 여자 16세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약혼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부모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약혼할 수 있는 것은 만 18세예요. 남녀 공의. 지금은.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가 들어갔냐면, 그 재산 분할 청구권을 위한 사행위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A, B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됐어요. 결혼한 다음에, 약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예컨대 A가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혼을 함과 동시에 뭐죠? 그동안 같이 살아서 맞벌이해서 샀던 그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그런 걸 누나 가져야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통은 이제 그 우리가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죠. 즉 남편 명의로 해놨다가 이걸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남편 명의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이 기여를 해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보통 기여도가 있으니까 뭐 50대 50가 보자고요. 근데 일단 남편이 만약에 이혼을 하는 마당에 대부분 그래요. 이혼을 하는 사람이 뭐 배우자에게 돈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통적 심정은
한 푼도 안 주겠다는 마음이야, 그죠? 근데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아파트에다가 막 그죠? 설정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혼할 마당에.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마디로 남편이 이 아파트에 있는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권, 재산 분할 청구권을 안 줄 목적으로 뭐죠? 사회행위라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거기에 이건 이제 부부간의 경우에요.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행위 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839조에 들어가지고 이 부인들이 이거 가지고 가처분 할 수 있어요. 이 조문 가지고 할 수도 있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혼을 혼인한 다음에 보통 이제 혼인하고 보통 이게 이혼하는 기간이 빨라졌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그죠? 이혼이 너무 빨라지니까 이제 거기 이혼 숙려 기간 표현이 이혼할 때도 좀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하라. 그래서 적어도 이혼할 때 좀 깊이 생각해봐라. 해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이혼 뭐예요? 숙려 기간 제도를 3개월 뒀어요. 3개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난 이혼하고 싶은데 빨리 해주세요. 그러는데 빨리가 안 되고요. 3개월은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너무 해야 뭐 그러는데 너무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4번에 자 협의이혼. 자 이혼을 하면요. 문제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가 있었을 때 그 자녀에 대한 문제를 거쳐서 말하 이거예요. 저 이혼은 합의했어. 근데 자녀는 몰라 서로. 그건 안 되고 적어도 이혼을 할 때는 즉 협의 이혼을 할 때 물론 재판상 이혼할 때는요 판사가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협의 이혼할 때는 자녀 양육과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합의를 해가지고라는 조문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5번에 예전에는 그 이혼을 하면요 부부 어느 일방이 이제 근데 뭐 너무 나이가 어리면 이제 엄마가 키우고 좀 크면 아빠가 키우고 수 있는데 그럼 어느 일방에 대해서 얘를 안 보여줘. 그죠? 안 보여주면 그때 타방이 뭐죠?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부모는 교섭권이 있는데 아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녀에게도 부나 모의 면접 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애도 보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녀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2011년에 또 바뀐 게 바뀌었죠. 3번에 잘 죽어보시고 2013년 7월 1일에 죽으시고 요때부터 우리나라 성년은 몇 살입니까? 물어보시면요. 만 19세예요. 지금은 옛날에 20세에서 몇 살이라고요? 만 19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뭐 정신병원에 간 그 금치사냐든지 한정치사 그 당시 금치사는 이제 뭐 정신병원에 갈 정도의 정신이 나쁜 사람들, 거기 한정치사는 도박 같은 낭비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제도를 없애버리고 지금은 성년 후견 제도라는 걸 둬가지고 5가지 후견인을 뒀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죠? 친족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친족회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지금은 후견 감독인자가 들어왔어.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에는 요즘에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핵가족이야. 그러면 이 AB가 교통사고 나서 이 아이가 뭐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부모가 죽은 어쨌건 통째 보면요. 한 50만 명이 넘는데 50만 명. 그러면 그 중에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혼자 있어. 그러면요. 부모가 없으면요. 과거에는요. 친족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뭘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친족회가 있어요? 대부분 없고요. 그 당시 또 후견인인데, 후견인은 누가 또 하냐면, 후견인은 대부분 뭐 이모나 삼촌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삼촌이 해. 근데 갑자기 이 삼촌도 나이 먹은 사람 기준이니까 갑자기 모르던 나이 먹은 삼촌이 나타나. 할아버지가. 가족 중에.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다 해먹어. 오히려.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많으니까 아예 친족회를 더 못 믿겠다. 그죠? TV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TV에도. 막 그래서 막 노예화 시키고 조카들을 돈 타먹고 하기가 그러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법원에서 아예 뭐죠? 거기 친족회를 없애고 뭐예요? 후견인을 두고 후견인을 감독하는 감독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두 번째 2011년 5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의 친권자가 그 당시 엄마였죠. 뭐였습니까? 이게 과거에 그 최진실 사건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그 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한 게 엄마였었는데, 그러면 그 엄마가 죽으면 아버지한테 넘어가게 됐었어요. 법이. 그잖아요. 그런데 A와 B가 이게 남편이죠. 남편이고, 이건 처예요. 그죠? 이게 배우자 관계죠. 그러면, 자, 이혼을 해서 여기 K1과 K2 아이에 대해서 이 처가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보통 그때는 처 앞으로 친권자하고 양육자를 지정했어요. 그죠?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 뭐죠? 사망했죠. 자살했어. 그러면 원래 그 당시 법은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돼 있었어. A한테로. 당연히 친권자란 것은 이제 부모가 같이 해야 되는데 공동 친권인데 일방 친권에서 타방을 넘어가는 게 맞잖아요. 아버지한테 넘어갔는데 이걸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저런 파렴치한 아빠가 문제가 있다. 그죠? 파렴치한, 바람 폈으니까 다 파렴치하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와 이거는 아버지는 맞잖아요. 맞는데 하여튼 그래서 법을 바꿨어, 완전히. 그 최진실 때문에 바뀌었어. 그래서 이게 일명 최진실 법 조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 나머지 한 명의 부모가 되면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꿨다 해가지고 이때 법원이 신청을 하면 누구였죠? 자기 존속인 그죠? 할머니 앞으로 했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죽고 되는 건. 근데 하여튼 그런 조문이 지금 있습니다. 그 법이 지금 2011년 5월 달에 들어왔는데 이거 나올만 하죠. 다른 말로 하면요. 생존 부모의 친권 자동 부활이 되는 것을 폐지했다 말을 해요. 어려운 말로. 다시 한번 생존 부모의 친권 자동 부활론을 폐지했다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2012년 2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됐죠? 한 3년 됐는데 2012년 2월 달에 이제 과거에는 양자를 정말 두기 쉬웠어요. 옛날에는. 양자라는 것을요. 그냥 신고만 하면 돼. 구청에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집 사는 사람들이 보통 아파트 분양받을 때 아이가 많으면은 유리합니다. 집 분양받는 거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이 아이를 막 한 3명을 입양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입양해가지고 5명 만들어놨어. 영순이. 그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걔를 파양시켜버려. 아주 파렴치한 놈들인데. 그런 또 애를 또 지금도 심해놨어요. 애를 막 3천만 원, 5천만 원에 팔아먹어. 몰래.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 양자에 대해서 거기 미성년자인 양자 입양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놨어요. 요게 가정법원의 허가 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제도가 과거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자가 막 바뀌고요. 또 친양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 밖에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하나씩 하시면서 이제 볼 거가 있고요. 우리 법은 이제 4편이 친족이고, 민법사 5편이 상속인데 그냥 하나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밑에 가사 사건이라고 있는데, 가사 사건이란 말은요, 보통 가사 사건은 이제 가정법원, 서울의 그 양재동에 있는 가정법원까지 가서 하는 사건들이고요. 이 가사는 사실 그 속에 5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가지를 가나다 붙여요. 그래서 가정법원 가류 사건, 나류 사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처음에 때 낯선데 가나다 사건이 있는데요. 이 가나다까지는 소송입니다. 소송. 즉 법원에 나가서 원고 피고가 돼서 싸우는 거고요. 소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건 뭐냐면 가사 비송입니다. 비송은 그냥 일종의 신청 사건이야. 그래서 어느 일방이 뭐뭐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주로 제일 많은 것 중에 맨 밑에 마류에 우리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는 가사 비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거기 나번 보세요. 나번. 나번에 보시면 위에 재판상, 자, 재판상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하면요. 소송 사건과 비소송 사건이 같이 병합을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일단 가류는 이제 혼인 무효하고 나류는 혼인 취소인데 이 혼인 무효라는 것은 왜 이게 나오냐면요. 지금 이게 혼인 무효가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 혼인을 무효시키는 거하고요. 이혼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보통 실무상 하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가 보통 이제 요즘에 가장 혼인도 있고 특히 뭐죠? 필리핀 사람들 뭐 태국 이렇게 데려다가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왔을 때는 이쪽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데 남자 쪽에는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어. 근데 상대방은 필리핀은 보통요. 보통 필리핀, 인도 이런 인도도 그렇고 지금 보통 우리가 지금 평균 나이가 지금 거의 80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6.25 때만 해도 56세였대요. 56세. 그러니까 한갑을 치르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나이가 50세 때가 돼요. 그게 뭐냐면요. 애들을 결혼을 일찍 시켜야 되는 거야. 이미 벌써 한 56세니까 평균이 56세니까 보통 부모가 40대 때 죽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일찍 결혼시켜야 돼.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는 19세만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미 늦은 거야. 이미 늦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0대 하고 19세 결혼한 이유가 이미 19세가 넘으면 거기 19세 넘으면 이미 결혼을 했거나 한번 결혼을 했거나 이혼했거나 그런 나이쯤 돼요. 이 나이가 벌써 이 나이가. 그래서 이미 이렇게 우리나라에 19세에서 21세가 오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오면은 얘들은 이미 애인이 있거나 또 어떤 경우 임신해가지고 한마디로 한국에서 돈을 벌려고 온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와서 하면은 이 여자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우리나라 왔다가 안산이나 그런 구로 왔는데 도망가. 아예. 공항에서 도망가버려, 공항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요, 혼인이, 보세요. 이 한국 남자는 40대까지 결혼 안 했다가 결혼을 하려고 해서 자, 보세요. 이미 얘를 한국까지 이미 혼인신고에 등재가 돼 있어요. 혼인신고 돼 있잖아. 그런데 얘가 없어졌어, 중간에. 그럼 이 사람은 다시 또, 2천만 원 들여서 1,500만 원, 2천만 원 들어가서 다시 또 혼인 또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혼인돼 있기 때문에 이번엔 두 번째 혼인이 돼. 그러면 1,000만 원 들 돈이 더 들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난 억울하다. 혼인도 안 했는데 혼인된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혼인무효 소송을 하면 돼요. 그러면요. 이 혼인무효 여기서 승소하면 호적에서 안 보여줘. 우리가 이혼 사건은 호적에서 보입니다. 보이지만 이 혼인무효는 안 보여준다. 억울하잖아요. 예컨대 나도 모르게 만약에 누가 나 모르게 결혼을 시켰어. 그러면 내가 그걸 갖다가 혼인무효 시켜서 이겼어. 그렇더라도 그게 만약에 호적부나 등록부에 나온다면요. 일단 제3자는 혼인했었네? 이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야 그렇게 잘못된 혼인일 때는 야 보여주지 말어. 아예 등록할 때 보여주지 말어. 본인만 보일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보통 혼인무효 소송을 바래요. 법무사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예 혼인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혼인무효를 많이 합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저희가 혼인무효나 인지무효 같은 것도 있고요. 나류 사건은 이제 혼인 취소, 재판상 이혼이 있고, 외우지 마세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다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 가나 사건, 이런 말을 쓰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지, 이거 외울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다마, 예컨대 나류, 마류, 다류, 예컨대 뭐죠? 재판상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당연히.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아실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친족이라는 걸 배웁니다. 친족. 자, 법에서 얘기하는 친족이란 말은요, 767조에 있습니다. 뭐죠? 친족은요, 배우자가 있어요. 물론 결혼 안 했을 때는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혈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혈족은 있는 거야. 혈족은. 그죠? 부모 자식이 있겠죠.
물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있고요. 혈족이 있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인척이 있죠. 자, 인척은 혼인 관계로 맺은 친척이기 때문에 그건 인척이란 말을 합니다. 그죠? 내 혈족의 배우자 같은 경우, 그죠? 이렇게 뭐 이모부, 공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혈족의 정의입니다. 혈족에는요, 한마디로 위아래가 있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위아래가 있고 같은 게 있어. 같은 걸 반계라고 그러고요. 같은 계열을 반계라고 그러고, 위를 존속, 아래를 비속 그럽니다. 그래서 혈족은 자기보다 짙게 존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이 죽으면 짙게 비속과 존속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때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망했어요. 그러면 결혼 안 했다. 그러면 위로 아래로 다 상속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때 비속이라는 것은 자식과 손자를 말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손자까지. 이게 비속은요, 쭉 가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고, 어디 쭉이에요. 쭉쭉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거기 비속과 존속을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형제 자매, 또 형제 자매와 같은 급들이죠. 다 이것은, 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평행으로 보는 거냐, 위아래에 따라서 존속, 비속, 반계란 말을 쓰는 것이고요. 인척은 혼인 관계된 것이죠. 혼인. 그런데, 혈족의 배우자, 그죠? 또 내 배우자 결혼했을 때 혈족, 또 혈족의 배우자 등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혼인 관계로 연결된 걸 전부 다 혼인 인자 써가지고 인척이란 말을 씁니다. 자, 촌수는 이제 우리가 위에로 올라갈 때는 1단계씩 올라가고요. 옆으로 갈 때는 2단계씩 갑니다. 2단계씩. 다음에, 예. 우리가 얘기하는 친족은요, 혈족은 8촌이고요. 인족은 4촌끼리만, 요 4촌까지만, 친족이라고 합니다. 자, 혈족은 우리가 당연히 피로 맺다발을 하는데, 자연적인 당연한 혈족이 있고요. 양자를 했을 때는 이것도 혈족이에요. 혈족인데 다만 법으로 만들어진 혈족입니다. 그래서 법정 혈족이에요. 그리고 자, 그럼 밑에 보세요. 자, 혼인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배우자가 됩니다. 배우자도 친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 결혼해서 상대방 사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친족이 되는데 왜냐하면 상대방의 사촌까지만 친족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척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처제나 형부는 우리가 인척이 되지만, 그죠? 처제와 형부의 형제 자매 사이에 이런 경우에는 인척이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겹사돈이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보세요. 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다 겹사돈하는 거. 이것은 지금 인척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가족인데요. 가족이란 말은요, 사실은, 우리가, 보시면, 보세요. 지금 가족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가족관계 증명서. 우리가 가족을 알려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08년 1월 1일부터 뛸 수 있어요. 요걸 띄면요. 자, 요걸 떼보면은 가족이란 개념은요. 가족은 자기하고요. 자기의 부하고 부모, 그다음에 자기의 자녀, 배우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위아래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까지만 가족이야. 요거는 가족관계 등록법상의 가족이에요.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형제 자매는 안 나옵니다. 자기의 오빠나 그죠? 형이나 안 나와. 나오고 싶으면요 부모 걸 떼어야 돼. 뛸 때. 그죠? 예. 그죠?
따라서 부모가 자기 며느리 거 떼려면요, 안 뗄 수가 없어. 위임장 받아야 돼. 그래서 짜증내죠. 아니, 뭐,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뗄 수 있지만, 그 외 사람들은 그러니까, 형제 자매도 다 위임장 받아야 뗄 수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게 다 있냐 그러는데, 그죠? 적어요. 근데, 민법서 얘기하는 건 좀 넓죠?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형제 자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건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다 보시고요. 조문에는 그런 말을 해요. 조문에는, 물론 그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가족에는 포함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 조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 인척 아까 배우자 배웠었고요. 학적 인척이고 이 양의 인척은 우리가 배우자 학적 배우자 또 다음에 3번 8촌 이내의 학적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시험에서 인척관계의 종료입니다. 인척관계 종료. 그러면 인척관계는 당연히 혼인으로 맺어졌으니까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을 하면은 인척관계가 종료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항에 인척관계는 혼인이 취소가 되거나 이혼을 했을 때 종료되는 것인데 만약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요. 어떡합니까? 예컨대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한 100억 있습니다. 100억이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A1이 있었어. 근데 결혼했어요. B하고 혼인했어. 근데 이 A1이 사망을 했어요. 자, A1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혼인한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배우자가 둘이 결혼한 다음에 바로 사망했어. 그러면 사망을 하더라도 이 상속을 받는 거죠? B가? 그죠? 받죠? 받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 사망을 해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B는 보세요. B는 나중에 재혼을 하게 되면 뭐죠? 재혼을 하면 그때 인척관계가 종료되니까 그때는 안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할 때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하면 되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재산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다 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결혼하다까지.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때 이 시아버지가 이제 너도 결혼해야 되니까 나가라. 연락 안 합니다. 연락 안 하고 그러더라도 재산은 줘야 돼요. 그죠? 네. 자, 따라서 재혼하게 되면 인척은 끝나고요. 대습 상속도 자격이 있습니다. 그죠? 네, 됐죠? 그러니까 그 부부 일방이 사망했다고 그 인척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하더라도 그래서 인척은 남아 있는 거죠. 그죠? 들렸죠? 네. 약혼은 약혼 연령 몇 살입니까? 약혼 연령 몇 살이에요? 약혼 연령은 18세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만이 약혼할 수 있고요. 그 이하일 때 그죠? 나머지 보시면 물론 그 밑에 약혼만에 의해서는 그 친족은 아직 안 되고 혼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약혼을 한 상태에서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약혼 중에 출생을 합니다. 그 출생하면요, 그 아이는 그 혼인 외자가 됩니다. 혼외자. 그래서 혼외자가 되는데 그 후에 혼인을 하면은 그 얘기는 혼인 신고한 때부터 걔는 혼인 중외자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 바르게 됐다 해가지고 준정이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한 때 혼인 중외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상 준정이다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804조에 약혼에는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은 다음 같은 경우 해제할 수 있는데요. 뭐 이걸 외우실 필요 없는데 일단 약혼을 한 다음에 6번에 1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면요. 이게
이혼은 3년이죠. 약혼은 이제 1년이에요. 1년 동안 연락이 없어. 그러면 약혼의 해지 사유가 되고요. 그죠? 나머지 뭐, 성년 후견은 뭐 당연히 안 쓸 것 같고요. 805조의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해제 원인을 안 때부터 해제를 한 걸로 봅니다. 그죠? 안 때부터 아까. 그리고 806조에 약혼 해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약혼에 따라서 그 과실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때 위자료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사망 보듯이 정신적 공통에 대한 경우에는 양도나 승계가 안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채권 예컨대 단서에 이 손해배상 약정이 있을 때는 그때는 양도할 수 있어요. 채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양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런 얘기예요. 자, 예, 나머지는 자 문제가 뭐냐면 이제 6번인데 6번에 먼저 6번에 판례가 있죠. 동그라미 6번입니다. 6번에 자, 약혼을 할 때 이제 예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물을 주는 것은 약혼에 대한 증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혼인이 깨졌다. 자, 혼인이 불성립이 되면은 그때 가서 해제 조건부로 한마디로 혼인이 깨졌을 때는 그것이 소멸돼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조건부 중요하죠. 그냥 공짜로 주는 건데, 그죠? 당연히 주는 거지. 주긴 주는 건데 해제 조건부예요. 따라서 약혼이 해제가 되면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 혼인이 상당 기간 지났을 때는요, 예물을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 당연한 거고요. 자, 혼인 들어갑니다. 혼인은 우리가 역시 그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는 결혼식이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혼인 신고가 되면은 그때 혼인을 효력이 발생한다 말을 합니다. 혼인 신고는 쌍방과 증인 2명이 연설 서명한다 되어 있고요. 이 혼인 신고 혼인에 대한 요건은요 807조와 810조에서 한마디로 혼인은 두 가지 혼인이라는 의사 실질적인 의사와 혼인 신고까지라는 형식적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혼인의 합의라는 것은 남녀로서의 합의다. 즉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걸 뭐라 합니까? 그걸 우리가 동성 간의 합의인데요. 이 동성 간의 혼인의 합의는 무효지만 이것이 2015년 6월 26일 날 동성혼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혼을 미국에서 오바마가 인정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방대법원에서 이게 5대 4로 이겼어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동성혼을 한대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래서 지난 7월 달인가요? 서울시청에서 동성혼 인정하자고 했었어요. 지금 나오죠?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연예인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동성혼을 인정하자 미국청에서 아마 우리나라도 한 20년쯤 되면요 아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지 않을까? 뭐 자유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우리 아직은 안 됐는데 우리나라도 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뀌니까 예. 뭐 하겠다는 걸로 바꿀 수 없고. 다음 페이지에 자, 그 혼인의 요건은 이제 다음과 같이 그 혼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연령이 뭐죠? 만 18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521페이지죠. 일단은 출생일로부터 산입을 이제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0시부터 계산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또 혼인은 만 18세 이상이면은 되고 부모 동의 그 전에 그는 부모 동의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인척 관계 근친자죠. 근친자 사이에는 혼인이 안 되죠. 그리고 이번에 중혼, 이미 혼인한 사람은 중혼이죠. 중혼. 또 혼인이 안 됩니다. 중혼이 안 되죠. 물론 혼인 신고해야 됩니다. 자, 혼인의 합의에서 지금 이제 몇 페이지죠? 521페이지네. 가장 혼인을 보세요. 아까 봤었죠? 가장 혼인 요즘에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가장 이혼은 무효합니다. 가장 이혼은 주로 빚이 많으면요. 빚이 많으면 그걸 때문에 가장 이혼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가장 혼인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죠? 여튼 우리가 거기 보시면 가장 이혼은요,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자, 혼인한 것처럼 아까, 혼인을 한 것처럼 어떤 국적 같은 걸 얻기 위해서, 내가 국적을 얻기 위해서 가장 혼인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았죠. 미국 같은 데서. 그럼 가장 혼인은 아까 이 어느 일방의 실질적 혼인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 됐는데 실질적 혼인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예 무효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혼인 신고가 돼도 무효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가장 이혼은요. 자, 가장 이혼은, 자, 우리가 뭐 남편이 예컨대 사업하다 망했다. 빚이 많어. 그래서 맨날 찾아와. 빚쟁이가. 그래서 이혼을 했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가장 이혼은요. 자, 가장 이혼은 문제는 뭐냐면요. 이 형식상의 의사로서 바로 그냥 이혼으로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 사실은, 저희도 얼마 전에 왔었는데, 이분이 왔을 때는 가장 이혼인데요. 부인은 이혼이야, 마음속에. 달라, 입장이 달라. 아유, 지겨우기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혼이에요. 나중에 이게 이혼이 아니다고 하려면요, 이거 안 돼. 그냥 이혼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혼은 약간 더, 형식만 맞췄다면 그냥 이혼이 돼버려요.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협의혼 하겠죠. 가장 이혼이니까. 협의혼의 의사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인데, 문제는, 자, 일시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에 의해서 협의혼 신고를 했어요. 그죠? 그럼 그러한 건데, 사실은 다른 목적 때문에 이혼을 한 거야. 그렇더라도, 그러한 협의혼은 무효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협의혼은요, 한번 해줘버리면 무효가 안 돼.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가 혼인 신고를 두 번 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자, 남자가 A가 B한테 똑같아요. 자, A가 사실은 C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얘한테 그래요. 얘한테. 야, 빚을 져가지고, 야, 빚이 많으니까 잠깐 6개월 동안 이혼하자. 그래서 가장 이혼을 합니다. 가장 이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A와 C 간에, 얘 두 사이 이혼한 다음에 A와 C 간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이혼했으니까. 그러면요, B가 이 혼인신고가 취소하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혼인신고가 취소됩니다. 그럼 다시 또 A, B 간에 혼인신고가 돼요. 그러면 이게 중혼이야. 그럼 부인이 둘이 돼요. 진짜.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돼서. 그래서 중혼이 생깁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아까 일시적인 해소도 협의이혼 무효 아닙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유예예요, 유효.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오른쪽에 지금 19세죠. 지금은 일단은 우리 법은요. 만 19세가 안 되는 아이들이 혼인할 수 있지만 보세요. 8조에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신고할 때. 그래서 동의 필요하고, 물론 부모 중에서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엄마는 반대하고 아빠는 찬성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한쪽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그죠? 물론 부모 둘 다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후견인, 그죠? 할아버지라든지 후견인이 되는데, 이때 후견인은 우리가 계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이게 뭔가 계모 다음에 뭐 지우세요.
전적 우측 아니야 어떤 이것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저거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년 후견인 있죠. 이거 성년 후견은 이제 우리가 보통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도 혼이 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부모 또는 성년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18세 되는 애들이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어떻게 해서 혼인신고를 했어. 그죠? 그죠? 예컨대 동의서를 갖다가 훔쳐가지고 도장찍어서 했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는 나중에 혼인 취소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혼인 취소당한다. 혼인 취소하면 다시 끝나는 거죠. 그런 식이죠. 그게 이제 혼인의 취소당. 근데 문제는 819조에 이렇게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걔가 만 19세가 넘어가면 취소할 수 없어요. 또 성년 후견 다시 한번 성년 후견이 다 끝났어요. 즉 얘가 정신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다가 애가 병원에 한 5년 있다가요. 정신이 완전히 회복됐어. 그러면 성년 후견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년 후견이 종료가 되고 3개월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치시고 그게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 19 성년이 되거나 19세 성년 후견 종료가 되거나 또 하나는요.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하던 아이를 가지면 되죠. 아이를 가지면 안 돼요. 취소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도 혼인 중에 임신하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태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근친혼이죠. 과거에는 그 동성동본이라고 했는데 동성동본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넓잖아. 같은 성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결혼 못한다는 거 아니고 우리 법은 적어도 8촌 사이의 혈족, 6촌까지의 뭐 그죠 인척.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혈족 사이까지는 완전 무효고요. 그건 무효혼이옵니다. 6촌 이내의 인척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고요. 물론 6번의 6촌 이내 양부모 관계도 물론 양부모도 남일 수 있지만 법정 혈족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혼인 신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근친혼은 잘 몰라요. 그래서 혼인 신고가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혼인 신고하더라도 혼인을 무효시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게 809조에서 얘기하는 근친혼 금지입니다. 그래서 1항은 무효 사유고요. 2항과 3항은 취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8촌 이내의 혈족은 무조건 혼인 금지죠. 혼인 금지예요. 그러나 주로 이제 혈족의 배우자까지 넘어갔을 때 인척끼죠. 그럴 때는 우리가 취소한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문제는 거기 그 820조에 어떤 근친혼 되더라도 혼인 중에 포태라면 이제 임신했다는 얘기죠. 아이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건 근친혼 809조일 때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거기 6촌 혈족, 4촌 양부모, 6과 4죠. 6과 4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810조에 보면요. 10조에 우리가 중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이게 인터넷이 지금처럼 딱 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게 글씨를 썼던 시대에는요, 이게 혼인신고 됐었죠. 한마디로, 이게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중혼하기 어렵죠. 아까처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았을 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중혼이 어렵죠. 그죠? 주로 예를 보세요. 예를 보면요, 아까 그거죠? 가짜로 협의이혼을 하는 심판 중에, 그죠? 타인과 혼인을 했어요. 근데 다시 그 협의이혼이 취소됐어. 그러면 이제
다시 전원이 살아났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럼 보세요. 그 밑에 케이스의 박스. 감랑이 그 법률상 부부 의료하고 일단은 이혼 심판을 했습니다. 근데 자 이혼 심판이 이겼어. 그러면 갑은 이혼했으니까 병류하고 혼인신고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을려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혼 심판이 취소가 됐어. 취소가 되고 이혼 심판 청구가 기각. 그죠? 배척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났죠. 살아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중혼이 되면요. 갑하고 병녀 사이에 있는 두 번째 혼인이 중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이 먼저 한 혼인이 있고 나중에 한 혼이 있다면 후혼은 취소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후혼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한 사람은 취소돼. 그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자 문제는 그 1항에 그럼 중혼 중에 사망했다 그럴 때는 그렇더라도 사망했더라도 그 중혼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속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중혼은 무효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중혼은요, 이렇게 중혼은 ABC다. 이 중혼은 무효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놔두면 둘 다 자식 있고 자식 있죠? 다 혼인 중 자예요. 혼인 중 자야. 그러면 이제 우리 판례를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요. 자, 만약에 A가 죽었다 그래요. A가 죽으면요. 상속을 B도 받고 C도 받아. 이건 그냥 혼인 중에 다가 혼인 다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무효는 아니고요. 취소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냥 유예예요. 자, 볼까요?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중혼인 부부가 아직 혼인 취소 판결이 없다면은 둘 다 법률상 부부이기 때문에 물론 중혼 부부도 이제 사귀시게 되면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죠. 자, 이제 혼인 신고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즘에 외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있는 자 814조에 외국에 있는 본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신고는 그 지역에 있는 대사관, 공사, 영사한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영사혼이죠.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혼인 신고를 대사, 공사, 영사한테 신고했을 때는 혼인 신고 서류를 그 대사관에서 본고 우리나라에 있는 재외 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요게 2015년 2월 달에 생겼어요. 지금 서울에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요새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를 다루는 센터가 생겼어요. 센터가. 그래서 이쪽으로 송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구청으로 송부하는 거 아닙니다. 구청이 아니에요. 옛날에 구청인데 그게 아니고 재외국민 등록사무소에 송부한다가 답이에요. 그죠? 그거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혼인신고학과, 특례법, 영사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혼인 무효는 다음까지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 보겠는데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